안녕하세요. 오늘 당신과 함께 깊이 파고들 잔료는 2020년 한국 경제 전망에 대한 최신 보고서들입니다. IMF나 OECD 같은 곳에서는 보통 1.8%에서 한 2.1% 정도 완만한 성장을 예측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숫자만 보면 그래도 마이너스는 아니네 하고 안심할 수도 있는데 사실 그 이면에는 훨씬 더 복잡하고 좀 기묘한 현실이 숨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계속해서 이야기할 핵심 키워드는 바로 비대칭의 세계가 될 겁니다. 말 그대로 대칭이 맞지 않는다는 뜻이죠. 국가별로 또 산업별로 심지어는 같은 나라에 사는 우리 개개인의 체감 경기가 완전히 따로 노는 현상을 의미하거든요. 누구는 따뜻한 봄날인데 누구는 혹독한 겨울을 보내는 그런 상황이군요. 바로 그거죠. 바로 그 지점입니다. 2020년 성장률이 1.8%라고 예측되는데 이게 우리나라의 기초 체력이라고 할 수 있는 잠재 성장률 한 2.0%에도 못 미치는 수치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경제 전체로는 아주 조금씩 전진은 하는데 막상 내 삶은 왜 이렇게 춥고 힘들지? 라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의 목표는 바로 이 숫자 너머의 기묘한 균열을 들여다보는 겁니다. 2020년의 진짜 모습을요. 좋습니다. 그럼 그 첫 번째 균열부터 한번 시작해보죠. 바로 한국 경제의 가장 큰 외부 변수, 무역 장벽 이야기입니다. 네, 시나리오가 정말 아찔하던데요. 2020년 미국 행정부가 모든 수입품에 10% 보편 관세를 매기고 특히 중국산 제품에는 무려 60%의 관세를 부과한다는 가정. 와, 수출로 먹고 살인 우리에겐 정말 등골이 오싹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단순히 수출품 가격이 좀 오르겠네 하는 수준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파급 효과가 결국 부메랑처럼 미국 소비자들에게 그대로 돌아가거든요. 미국 소비자한테요? 네. 텍스 파운데이션이라는 기관 분석을 보니까요. 이 관세 정책이 시행되면 2026년에 미국 가구당 평균 1,400달러의 세금이 늘어나는 효과가 생긴대요. 1,400달러요? 우리 돈으로 하면 거의 190만 원 아닌가요? 맞습니다. 거의 190만 원이죠. 이건 거의 관세 폭탄이네요. 그만큼 미국인들의 실질 소득이 줄어든다는 얘기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미국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기 시작하면 한국의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 가전제품 판매에 곧바로 빨간불이 켜지는 거죠. 실제로 자료에 되게 흥미로운 일화가 하나 실렸어요. 어떤 건가요? 뉴욕의 한 제네시스 매장 직원이 손님들한테 관세 때문에 곧 가격이 오를 테니 지금 빨리 구매하세요 라고 설득하고 있다는 거예요. 2026년에 닥쳐올 수요 절벽을 예고하는 아주 생생한 신호인 셈입니다. 하긴 기업들이 해외로 나가는 건 어찌 보면 생존을 위해 당연해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기업의 국적은 어디인가 하는 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 같아요. 아주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예전에는 수출 대기업이 곧 한국 경제다 이런 공식이 통했는데 이제는 그 공식이 깨지고 있다는 신호 아닐까요? 네, 거기서 바로 비대칭성의 첫 번째 모습이 드러나는 겁니다. 기업들은 관세 장벽을 피하려고 베트남, 인도, 심지어는 아예 미국 본토로 생산 기지를 옮기는 일종의 공급망의 유목민이 되고 있거든요. 유목민이요? 네, 기업 입장에서는 생존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죠. 하지만 그 공장이 떠나간 자리에 남은 국내의 일자리, 또 협력업체들의 먹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글로벌 기업의 실적 그래프는 계속 올라가는데 우리나라 매수 경제의 온도는 점점 더 차가워지는 현상. 이게 바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가 경고한 비대칭의 핵심입니다. 결국 기업들이 국경을 넘나들면서 각자 도생해야 하는 상황이군요. 그런데 이렇게 전 세계가 장벽을 쌓아도 막을 수 없는 게 딱 하나 있다면 그건 역시 기술이겠죠. 특히 반도체 같은? 맞습니다. 이 거대한 무역 장벽을 뛰어넘을 유일한 희망으로도 꼽히던데요. 네, 그래서 2026년 경제 전망에서 반도체는 거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변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연 슈퍼사이클의 정점을 찍을 것이냐, 아니면 거품 붕괴의 시작이 될 것인가. 그 운명의 열쇠는 HBM4, 즉 6세대 고대역폭 메모리가 쥐고 있어요. HBM4요? 네, 2026년 하반기에 나올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칩 루빈에 바로 이 HBM4가 탑재되거든요. HBM 기술 경쟁이 정말 치열하다고 들었는데 이 HBM4는 이전 세대랑은 아예 차원이 다른 기술이 필요하다고요. 네, 이걸 만들기 위해선 하이브리드 본딩이라는 기술이 필수적입니다. 하이브리드 본딩이요? 그게 뭔가요? 기존에는 반도체 칩들을 이렇게 쌓아 올릴 때 칩과 칩 사이에
범프라고 불리는 아주 작은 납땜공을 수백만 개씩 붙여서 연결했거든요. 아, 네네. 근데 하이브리드 본딩은 이 범프를 아예 없애버리고요. 구리와 구리를 원자 단위에서 직접 착 붙여버리는 기술입니다. 잠깐만요. 구리랑 구리를 그냥 원자 단위에서 붙여버린다고요? 이건 거의 SF 영화에나 나올 법한 기술 같은데요? 그렇죠. 비유하자면 예전에는 레고 블럭을 쌓는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두 개의 쇠붙이를 녹여서 하나로 합쳐버리는 용접에 가깝습니다. 와, 훨씬 얇고 데이터가 오가는 길은 넓어지고 전력 효율은 높아지죠. 이 기술적 해자, 즉 아무나 넘볼 수 없는 이 기술 장벽을 누가 먼저 차지하느냐, 그게 2026년 반도체 전쟁의 승패를 가릴 겁니다. 초고층 빌딩을 짓는데 기존의 공법으로는 한계에 부딪혀서 완전히 새로운 건축 기술이 필요한 것과 비슷한 상황이군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그런데 이 반도체 전쟁이야말로 비대칭의 또 다른 모습이에요. 이 HBM 시장에서 승리하는 기업의 주가는 하늘을 뚫겠지만 경쟁에서 뒤처지는 기업, 또 그 기술을 따라가지 못하는 수많은 협력업체들은 오히려 고사할 수 있거든요. 아, 한쪽은 잔치를 벌이는데 다른 쪽에서는 곡소리가 날 수 있다는 거군요. 네, UBS 같은 투자은행은 SK하이닉스가 2026년 엔비디아 HBM 소비 시장의 70%를 점유할 거라는 예측을 내놓기도 했죠. 삼성전자의 수율 문제는 여전히 아킬레스건으로 남아있고요. 더 무서운 비대칭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HBM 같은 최첨단 시장 말고 그 아래 시장에서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HBM이라는 화려한 무대만 보고 있는 동안에요. 자동차나 가전제품에 들어가는 구형 레거시 반도체 시장은 중국 업체들에게 무서운 속도로 잠식당하고 있습니다. 아, 즉, 최첨단 시장에서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배 밑바닥에서 구멍이 뚫리고 있으면 한국 반도체라는 배 전체가 기울 수 있다는 리스크가 상존하는 겁니다. 이것 또한 산업 내에서의 심각한 비대칭이죠. 결국 이 모든 반도체는 AI를 위한 인프라 투자인데요. 그런데 실리콘밸리의 유명 벤처 캐피털, 세코이아 캐피털이 이 상황을 두고 6천억 달러의 질문이라는 표현을 썼더라고요. 도대체 무슨 뜻인가요? 그게 바로 2026년 AI 버블 논의안의 핵심입니다. AI 인프라를 까는데 지금까지 6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8천조 원이 넘는 돈을 쏟아부었는데 그래서 그걸로 돈은 얼마나 벌었나? 라는 질문에 누구도 시원하게 답을 못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아, 골드만삭스는 더 직설적으로 너무 많은 지출, 너무 적은 혜택이라고 꼬집었죠. 들어가는 돈은 천문학적인데 나오는 결과물은 아직 불확실하다. 그런데 여기에 더 근본적인 아주 물리적인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면서요? 네, 인류 최고의 두뇌들이 만든 기술이 아주 원초적인 문제, 바로 전기 앞에서 막혀버린 겁니다. 국제에너지기구 IEA 보고서를 보면요. 2026년에는 전 세계 데이터 센터가 쓰는 전기량이 일본이라는 나라 전체의 소비량과 맞먹는 1000테라와트시를 넘어설 거라고 합니다. 일본 전체 소비량이요? 네, AI가 말 그대로 전기 먹는 뱀파이어가 된 셈이죠. 이건 마치 최신형 슈퍼카를 샀는데 동네에 고급 휘발유를 파는 주유소가 없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네요. 맞습니다. 실제로 미국 애리조나 같은 곳에서는 전력난 때문에 새로운 데이터 센터 건설 승인이 거부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어요. 이 전력난이 AI 산업의 가장 큰 병목 현상이 된 건데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이 병목 현상이 우리나라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기회일까요? 바로 소버린 AI, 즉 AI 주권이라는 개념이 중요해집니다. 미국의 거대하고 전기 소모가 큰 AI 모델을 그대로 가져다 쓰는 대신 각국의 언어와 문화, 그리고 무엇보다 그 나라의 전력 인프라 사정에 딱 맞춘 경량화된 맞춤형 AI 시장이 열리는 거죠. 아, 그러니까 모두가 똑같은 기성복을 입는 게 아니라 자기 몸에 딱 맞는 맞춤 정장을 찾는 수요가 생긴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네이버가 사우디아라비아에 자체 개발한 하이퍼클로버 X를 수출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죠. 그렇죠. 사우디 입장에서는 미국의 데이터 식민지가 되고 싶지 않고 네이버는 글로벌 시장 진출에 교두보나 필요하고 이 양측의 이해관계가 딱 맞아떨어진 겁니다. 그렇군요. 2026년은 이렇게 한국형 AI, 즉 KAI가 중동과 동남아시아로 본격적으로 뻗어나가는 원년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비대칭이죠. 미국의 빅테크가 모든 걸 지배할 것 같았는데 전력난이라는 변수 때문에 오히려 틈새 시장이 열리는 현상이니까요. 자, 지금까지는 주로 외부 변수들을 살펴봤는데요. 이제 시선을 내부로 한번 돌려보죠.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반도체와 함께 한국 경제의 미래로 불렸던 배터리 산업에서는 경고등이 켜졌다고 합니다. 정책의 배신이라는 표현이 가장 적절할 것 같습니다. 2026년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서 IRA, 그러니까 자국 내 친환경 산업을 키우기 위해 막대한 보조금을 주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폐지될 가능성이 커졌거든요. 그 법안만 믿고 미국에 수십조 원을 투자한 우리 배터리 기업들 입장에서는 정말 뒤통수를 맞은 격이죠. 실제로 그 여파가 나타나고 있나요? 그럼요. 포드는 이미 LG 에너지 솔루션과의 65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9조 원 규모의 계약을 취소했습니다. 9조 원이요? 네. 전기차 시장 성장세가 주춤하는 캐즘 현상과 정책 불합실성이 맞물리면서 장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도체는 뜨거운데 배터리는 차갑다니 이것도 정말 극명한 비대칭이네요. 그럼 배터리 산업의 돌파구는 없는 걸까요? 물론 있습니다. 바로 ESS, 즉 에너지 저장치입니다. ESS요? 네. 앞서 이야기했던 전기를 엄청나게 잡아먹는 AI 데이터 센터에는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한 ESS가 필수적이거든요. 전기차라는 달리는 배터리 시장이 춤하는 사이 데이터 센터형 서 있는 배터리라는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겁니다. 시장이 바뀌는 거군요. 네. 2026년은 우리 배터리 기업들이 이쪽으로 체질을 개선하는 원년이 될 겁니다. 하지만 이 시장 역시 저렴한 가격을 무기로 한 중국산 LFP 배터리와의 힘겨운 생존 경쟁을 피할 수는 없죠. 자, 이제 정말 우리 삶과 직결된 문제, 부동산과 인구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026년 부동산 시장은 정말 안개 속이라고 하던데요. 두 개의 거대한 힘이 팽팽하게 줄다리기를 하는 형국입니다. 한쪽에서는 고금리와 스트레스 DSR 같은 강력한 대출 규제가 집값을 아래로 끌어내리고 있고요. 잠깐, 스트레스 DSR이라는 말이 좀 어렵게 들리는데요. 청취자분들을 위해 조금만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DSR은 원래 내 연소득에서 대출 원리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뜻하잖아요. 네, 그렇죠. 여기에 스트레스라는 말을 붙인 건 미래의 금리가 지금보다 더 오를 경우까지 가정해서, 즉 일종의 스트레스 상황을 가정해서 대출 한도를 더 깐깐하게 줄이는 제도입니다. 나중에 이자 부담이 커져도 감당할 수 있겠어요? 라고 은행이 미리 따져보는 거죠. 그러니까 은행이 저한테 일종의 금융 스트레스 테스트를 하는 거군요. 미래의 위험까지 계산해서 지금 빌릴 수 있는 돈을 줄이는 거고요. 맞습니다. 이렇게 돈 빌리기가 어려워지니 집값이 오르기 힘든 환경이죠. 그런데 다른 한쪽에서는 일기 신도시 재건축이 본격화되면서 거기 살던 사람들이 이사를 나와야 하니까 그 주변 지역의 전셋값과 집값을 밀어 올리는 힘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와, 정말 줄다리기네요. 네. 이 두 힘 중에 어느 쪽이 이길지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부동산, 내수 문제를 관통하는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요? 네. 바로 우리나라가 수축사회로 본격 진입했다는 점입니다.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면서 물건을 사고 돈을 쓸 사람 자체가 줄어드는 구조적인 위축이 시작된 거죠. 인구 문제군요. 이것이야말로 비대칭 세계의 가장 아픈 국내 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도체 엔지니어의 연봉은 계속 오르지만 그가 사는 동네의 식당과 가게들은 손님이 줄어서 문을 닫는 현상,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체감 경계의 극심한 양극화가 2026년에는 더욱 심화될 겁니다. 이야기를 쭉 듣고 보니까 2026년 한국 경제는 정말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려운 모순 덩어리 같네요. 반도체는 뜨겁지만 배터리는 차갑고 AI는 인류를 구원할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전기가 부족하고 또 수출 대기업은 잘 나가는데 동네 상권은 무너지는 기묘한 균형의 해로 보입니다. 결국 우리 앞에는 두 걸레 길이 놓인 셈입니다. 하나는 HBM이나 소보린 AI처럼 멈추지 않는 기술 변화의 물결에 올라타는 길. 다른 하나는 부채를 줄이고 현금을 확보하며 다가올지 모를 진짜 겨울을 버텨내는 길입니다. 당신이 지금 이 비대칭 세계에 어디에 서 있느냐에 따라 정답은 완전히 달라지겠죠. 오늘 분석을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당신이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질문 하나를 남기려 합니다. 자료에 따르면 우리가 한국 반도체의 미래라고 말하는 HBM4의 핵심 공정 일부는 대만의 TSMC가 맡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 최고의 수출품이 더 이상 온전한 메이드 인 코리아가 아니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새롭게 짜이는 글로벌 공급망 속에서 한국 경제의 장기적인 정체성은 과연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